안녕하세요. 구건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천차만별 성형수술비, 구건석 성형외과에서는 어떻게 정해지나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형수술은 일반 진료와 다르게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죠. 따라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수술 비용을 균등하게 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형수술 비용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형수술은 의사의 머리, 즉 지식과 경험, 그리고 손끝에서의 기술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술 집약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각 의사들에 따라서 수술 결과도 다르고 회복되는 그런 정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다릅니다. 수술 과정과 결과에서 환자의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환자의 충분한 대화와 교감을 통해서 그 환자의 어떤 심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술 집약적인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따라서 한 환자에 대한 어떤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성형수술은 그 비용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형수술의 결과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의사의 그 지식과 경험, 의사의 그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나오는 그런 기술 집약적인 분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수술의 과정과 결과에서도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교감을 통해서 환자의 심리적인 안정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병원에서도 의사마다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진료 노하우가 다르고, 또 환자를 대하는 그런 스킬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코 수술을 같이 하더라도 그 결과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치유 그 방법,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술비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미슐랭 스타가 있는 그런 식당과 동네에 있는 일반 식당이 같은 이름의 메뉴를 가진 음식이라도 할지라도 그 맛과 그 내용이 달라서 그 가격의 차이가 많이 있죠. 저희 병원의 수술비를 두고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병원이 비교적 고가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민망하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병원에서는 세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한 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합니다. 어느 병원에서는 상담실장이 거의 수술 항목과 내용을 결정하고 의사 선생님은 수술 전에 잠깐 보는 방식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또 환자가 원하는 수술 방식은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또 환자가 지금 받을 수술이 재술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이 왜 생겼는지, 또 이런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그 수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환자와의 공감대가 신뢰를 쌓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겠죠. 또한 의사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수술할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 구체적으로 수술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그 수술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런 자기의 불안감과 걱정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전 상담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매우 세부적으로 얘기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수술 전에 드리는 상담 시간과 수술 후의 치료 과정에서 제가 또 만나면서 얘기하고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 과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비 항목을 매우 세분화해서 수술 전에 진단과 계획을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정함으로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상담을 할 때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진단을 내리지요. 진찰이란 환자의 수술 부위를 해부학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내고 추측해내는 것입니다. 특히 재수술을 할 때는 이러한 수술 전에 진찰을 통해서 해부학적 그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정확한 해부학적 상태를 알아내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지, 또 이때 무엇을 이용하고 어느 범위까지 수술을 해서 결과를 낼지, 이런 것들을 환자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 수술의 한계점, 또 예측 가능한 그런 리스크, 또 결과, 또 그에 따른 수술 비용 등을 감안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수술 전에 예측되는 수술의 결과와 최종적인 수술의 결과에 있어서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항목을 세분화할수록 더 유리하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술비 또한 이렇게 세분화된 항목에 따라 산정되므로 그냥 코성형, 쌍꺼풀 수술 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거려서 하지 않고 코성형, 눈성형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 각 항목별 내용이 다르므로 각각의 수술에 따른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런 항목별 그런 수술 비용 산정 시스템 때문에 수술비가 다소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흔히 하고 있는 수술 가운데 코 재수술과 코 보형물 제거에 대한 수술의 세부 항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코 보형물 제거 비용의 세부 항목인데요. 수술의 범위와 또 절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콧등의 보형물이 실리콘인지 고어텍스인지 또 늑입자인지 또 실리콘도 I자인지 L자인지, 거기에 피막이 제거하는지 안 하는지, 또 염증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또 피부와 점막 결손 등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또 비주지지대가 있는지, 또 그 비주지지대의 종류가 자가연골인지 메시나 메두프와 같은 인공물질인지, 또 비중격 연장이 있는지, 또 그것의 재료는 무엇인지, 또 코끝 연골 이식이 이런 각각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또 그 연골의 형태에 따라서 코끝 연골 재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코 재수술의 세부 항목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포함되는 분들도 있고 한두 가지로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술 비용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수술 내용과 수술비 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한 그런 어떤 세부 항목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술에 대한 신뢰도와 그 결과의 예측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많다,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저희 병원에서는 코성형을 할 때 인공보형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공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용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인공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염증의 발생률은 실리콘 같은 경우는 7%에서 많게는 4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조직 또는 인체조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염증 발생률이 1% 내외로 머뭅니다. 그래서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염증 발생률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요. 더군다나 이제 딜레이드 인펙션이라 해서 초기의 염증이 아니고 세월이 간 후에, 예를 들면
수술 후 1년, 2년 또는 5년, 10년 후에 발생하는 염증 발생률은 실리콘과 같은 인공보형물의 경우 30% 이상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체 조직 또는 자가 조직은 딜레이드 인펙션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려하는 부작용으로는 조직과의 친화력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인공보형물의 경우에 우리가 실리콘은 수술했을 때 콧대에서 그 실리콘의 윤곽이 드러나고 또 피부가 얇아지고 빨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물리적인 영향과 또는 면역적인 그런 반응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것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체 조직은 또는 자가 조직은 그런 조직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코 안에 들어왔을 때 거의 겉으로는 표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부작용으로는 구축 발생률입니다. 이제 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코가 들리거나 코끝의 모양이 변형되는 그런 부작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리콘 보형물은 구축 발생률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조직이나 인체 조직은 1% 미만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피부 손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 보형물은 코의 피부를 점점 얇게 함으로써 비치게 되고 나중에는 뚫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체 조직은 그런 피부 손상을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우리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없애기 위해서 인공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인체 조직, 자가 조직을 사용하여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가 조직, 인체 조직을 사용하여 수술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체 조직이라 하더라도 또는 자가 조직이라 하더라도 우리 코의 각 부위별로 적절한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요. 코끝에는 늑연고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코가 단단하고 고정되어서 딱딱한 코 모양 또는 만지면 꼭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에는 늑연골 사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코끝에는 귀온골이 가장 적절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콧대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런 자가 조직을 많이 쓰는데요. 재수술을 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 있고 약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은 딱딱한 연고를 사용하면 그것도 윤곽이 드러나고 겉으로 표시가 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진피 조직이 더 자연스럽고 또 안전한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보형물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늑연골 뗀다든가 뗀 늑연골을 가지고 각 부위별로 적절한 모양으로 다듬어야 되고 그 다듬은 그 재료들을 또한 적절한 위치와 그런 어떤 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또 세심한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수술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가 조직은 내 몸에서 뭐 귀든 비중격이든 늑연골이든 또는 진피든 이런 것을 채취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다듬어 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오래 걸립니다. 그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천차만별 성형수술비, 구원석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수술비가 책정이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술비는 수술 받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수술비를 어떠한 근거로 또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꼼꼼히 따져본다면 수술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